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가드 서비스 문문교 대표고요. 네, 저는 머니건 서비스의 박찬영 CO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계약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이혼 양육비 채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머니가드 서비스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IR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가드 서비스는 한 번 한 돈 약속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에 설립을 했고요. 작년에 시드 투자를 유치한 핀테크 데이터 기업입니다. 데이터 기업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기업 수익 창출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차용증 서비스를 론칭해서 운영하고 있고, 차용증 계약을 채권화 시켜서 신용정보회사에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또한 올해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차용증에서 금전거래 계약 전반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 채권 데이터에는 비금융권 채권의 상환 정보, 고객 상담 데이터 등이 있는데요. 이를 대안 신용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R&D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핀테크 분야에서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이용해 보셨을 정도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근데 금전거래에서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 발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서비스들에서 돈을 지불할 요인이 더 높긴 한데요. 사례 1에서 본 것처럼 지난달 A가 빌려준 돈에 대해 B가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송금 서비스에서만으로는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서비스는 비용 자체를 지불하고 이용한다기보다는 무료로 사용자 수를 늘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페인 포인트가 높은 영역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순간에 간편하게 금전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함께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약과 기록이 불분명한 거래는 사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폭력 사건으로도 귀결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돈과 관련된 소송이 국가 민사소송의 70%로 실제 싸우고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돈 문제가 거의 모든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4년 3월에 머니가드 앱을 출시해서 25년 5월까지 유료 차용증 4,700건 이상, 차용금 2천억 원 이상, 가입자 수 14,000명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24년 차용증을 시작으로 25년 다양한 금전거래 계약으로 확장하는 한편 계속해서 더 편리한 계약 작성 및 보관을 위해 AI 및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전거래 계약당 9,9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차용증 데이터 중 연체채권 확인 시 신용정보회사에 연결, 회수할 때 일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는 약 5에서 10% 정도 사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차용증 서비스에서 금전거래 계약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채권 회수 부문에서는 별도로 페인 포인트가 많이 높은 이혼 양육비 채권 서비스 론칭 및 운영하여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려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비즈니스 모델로 B2B 모델로 부가 서비스와 광고 수익, 데이터 판매 수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의 편의성이나 안전성 관련 기술을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것들 확보한 상태고요. 연체채권 가치평가의 R&D 및 블록체인 기술도 꽤 열심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머니가드 서비스 저희 회사는 UX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즉 사용이 아주 편리하게 번거롭지 않게 하는 AI와
그다음에 안전함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계약의 작성을 넘어서 계약 이행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2C 금전 계약 및 채권 관리 솔루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다른 전자 계약 플랫폼과는 차별화를 시키는데 특히 저희는 돈과 관련된 거 위주로만 더 집중적으로 좁고 아주 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금전거래에 관련된 문제가 인류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별도 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투자 운영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가 실제 금융기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실제 해외 진출을 함께 하는 것에 선정이 되는 등의 좋은 성과 등이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을 어, 20, 30대 직장인이나 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로 정의하고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초석으로 해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베트남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거의 동시에 가고 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과 함께 진출을 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는 7월부터 시작으로 카카오뱅크와 함께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진출 대표님, 잠시만요. 대표님, 관련돼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학회 등을 통해 대표님, 리서치를 잠시만요. 리서치가 되어 있어서 대표님, 저희 특히 들리시나요? 이제 인밋 서비스 네, 대표님, 잘 들립니다. 저희가, 대표님 지금 인터넷이, 지금 끊기거나, 아니, 컴퓨터가 지금 약간 끊겨가지고 음성이 지금 계속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네. 혹시 지금 잠깐 다른 PC가 있으실까요? 참. 인터넷 접속 가능한?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네. 어, 지금 음성이 깨지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이 깨진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똑같은 상황이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줌에서도 지금 네트워크 대역폭이 낮다고 나와서 혹시 지금 테더링으로 접속할 그 환경 바꾸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혹시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영상은 똑같이 끊기고 안테나가 지금 빨간색인데 아마 지금 오늘 장소를 그 네, 지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괜찮으십니까? 네, 근데 조금 끊깁니다. 끊기고 네트워크 대역폭이 낮다는 게 계속 지금 떠 있어요. 혹시 지금 모바일 테더링으로 접속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그게 훨씬 아니, 안정적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테더링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네네네,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심해졌네요. 혹시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역폭이 낮다는 문구도 사라졌고 괜찮은 것 네. 같은데 좀 인터넷 환경 좀 바꾸셨나요, 대표님? 약간 스타트업 정신에 맞게 한번 좀 옮겨봤습니다. 자리를요. 아, 자리를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네.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뭐 그런 방법이 없다면 테더링으로 혹시 지금 교환이 안 되는 건가, 인터넷? 스위치가 안 되나요? 테더링으로 교환해놨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아까보다 좀 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혹시 아니면 이 앞장표가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앞에서부터 앞 장표부터 다시 설명 주시겠어요? 앞 장표부터 좀 많이 끊겨가지고. 어느 정도부터 네, 여기서부터 해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14분. 저희 베트남 진출 관련돼서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학회 등을 통해서 리서치 진행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저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슈퍼앱 내 부가 서비스로서 차용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초기 시장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도에는 매출액 1억 원 이상을 달성했고요. 차용증의 경우 큰 마케팅 비용 없이 꾸준히 유료 결제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차용증 금액 자체가 늘어난다는 자체는 저희 채권 추심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자체가 향후에 큰 매출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는 것이 전년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황이라서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좀 더 자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들리고 계시죠? 네, 잘 들립니다, 대표님. 아까보다 훨씬 낫고 안테나 상태도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는 2028년까지 매출액 300억, 글로벌 매출 비중을 50% 이상 목표로 해서 안정성을 국내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불경기 시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글로벌 매출 비중을 꾸준히 높여 나가려고 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3천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금융권 채권 관리 회수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이 있어서 지금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현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상황이고 외부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모델로 프리-A까지는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정비나 회사 생존과 관련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팁스 선정 R&D 돼 있는 금액이 대략 7억 원 정도 금액 중에 1억 원 정도 사용해서 6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구글 사업 관련돼서 선정돼서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런웨이 자체는 상당히 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구글 창구에서 글로벌 진출 관련된 돈 약속 표준 인프라 선정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100개 기업 중에 탑 7을 했었고요. 뭐 우리은행 디노랩이라든지 코트라 BM 사업, 카카오뱅크 피넥트 데모데이 등 선정되는 등 계속해서 저희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과 실행을 매우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본 펀딩에서 구체적인 펀딩을 어떤 쪽으로 할 건지 여기서부터가 혹시 지금까지 좀 안 들리셨다고 해도 저희가 왜 이번 펀딩에 이런 걸 계획하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저희가 얼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결합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 펀딩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혼양육비 채권 회수 중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빠른 매출 확보, 즉 스케일업을 위해 이혼 양육비 채권 회수 중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디지털 계약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채권 회수 중개 이 세 파트로 나누어 마일스톤을 설정한 상황인데요. 채권 회수 중개 비즈니스의 빠른 스케일업을 위해서 이혼 양육비 채권 회수 중개 모델을 반드시 안착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돈 문제에 대부분 매우 민감합니다. 근데 돈 문제의 페인 포인트가 대부분 크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 단순히 돈에 민감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는 인류에 있어서 어떤 거냐? 돈 문제, 남녀 문제, 자식 문제 이 세 가지가 이혼 양육비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매우 빠른 반응과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관련된 내용을 빠른 스케일업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4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략 70%가 넘는 비율로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서 중요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지원의 한계가 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본 사업 모델의 성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부모 가족 관련 가장 큰 비영리 단체인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이자 신용정보회사인 서울평가정보와 함께 본 모델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펀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양육비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빠른 스케일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회수되는 양육비의 10% 수준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약 100만 명 10조 원 규모의 이혼 양육비 미지급 관련 시장에서 본 모델을 안착시킬 경우 2028년까지 안정적으로 약 2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빠른 초기 테스트로 이런 반응이 충분히 빠른 스케일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해놨고요. 수익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도 상당히 페인 포인트가 높은 이혼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모델을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성공할 부분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 투자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어, 의미 있는 일과 수익을 동시에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머니가드 서비스는 한 번 한 돈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다양한 사회의 문제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핀테크 기업이 법보다 사회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큰 수익성을 창출하며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 문제까지 저희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K 핀테크 인프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이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표님 발표를 듣고 궁금한 게 좀 있으신 분들 여기 채팅창에 질문 써주시면 대표님이 보고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아직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궁금한 것들이나 혹은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 주신 것 이제 거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 차용증을 디지털로 하는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용량육비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로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지금 설명만으로는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마 IR 자료로는 페이지 2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약간 그 구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사업 모델은 디지털 채권 그 차용증 같은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행 관리 관련해서 이제 채권 추심, 채권 회수 중개 모델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량비 회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모델이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요거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저희가 그 이혼 이제 양육자분들이 양육비 회수 프로그램을 이제 한부모 가족 관련 비영리 단체, 즉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그 신청자 정보를 취합하고 또 이제 선별해서 이것을 이제 신용정보회사, 지금은 서울평가정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직접 양육자한테 연락을 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러면은 계약을 함에 그 이제 회수되면은 뭐 20% 이상의 이제 수수료를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정보 회사에서 그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자, 즉 뭐 양육자의 전 남편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채권 추심을 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 채권 회수가 되는 것들의 일부를 이제 저희한테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수 금액을
양육자한테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양육비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님도 간단하게 설명은 하셨지만 대부분 채권들은 이 집행권원이 없어서 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시간이 한 뭐 2달에서 5개월, 뭐 길면 그 이상이 걸리는데 이제 이혼양육비 채권 같은 경우는 집행권원 자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협의 이혼을 게 되시는데 협의 이혼을 했을 때에 이제 양육비 부담 조서 같은 것은 법적으로 이제 집행권원으로 인정을 받는 거라서 이혼 양육비 채권은 거의 다 집행권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서 이쪽부터 이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매출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네네. 이제 풀어 설명하면 이제 개인 간에 어떤 이제 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가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어떤 지금 어쨌든 간 무언가를 하려면 이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서 이게 맞습니다. 받아들여지거나 소송에서 이겨야지 내가 이제 이거를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근데 이런 일반적인 개인 간 채권과는 다르게 이혼 양육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그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집행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바로 이 가압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절차를 들어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네네, 쉽게 생각하면요. 이혼 양육 이후에 이제 받는 뭐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공증 서류와 같은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별도의 큰 절차 없이 바로 회수 절차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질문을 드리면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양육자, 그러니까 집행권원이 있는, 그러니까 협의혼을 해서 양육권을 갖고 있어서 양육비를 청구를 할 사람이 결국 이제 머니가드 한부모 가족 관련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머니가드 서비스에 이런 이제 이걸 추심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양육자가 굳이 이 비영리 단체와 머니가드를 껴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라면 제가 그냥 집행권원이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바로 신용정보에다가 바로 추심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의 그럼 그 역할이 뭐고 그리고 왜 한부모 가족 관련 비용 잔치를 끼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그럼 드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으로 이제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운영총괄이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채권 추심 같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그냥 애들 키우시던 분들이 이런 환경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채권 추심 회사에서 어떤 담당이 어떻게 추심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전반적인 업무 진행이라든지 회수율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 총괄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인 저희한테 맡기는 이유라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대량 채권을 이제 그 취합해서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처럼요. 그 양육자분들은 채권 추심 회사에 채권 추심 신청을 할 때 보통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개인조사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신용 상태와 재산 상태를 이제 조사하는 이제 서울평가정보에서 발행하는 건데 이게 시중에서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량의 채권을 가져와서 그 서울시평가정보에 맡길 경우에 그 비용이 뭐 절반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도 직접 신청하시는 것보다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부모 가족 관련 단체는 왜 끼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한부모 가족 관련 단체 이제 특히 우리 가족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전국구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제 여기에 한부모 가족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와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한부모 가족 분들이 약간은 그 상당히 수동적인 면모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나 상처를 크게 겪으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타인에 대해서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저희가 실제로 직접 양육자분들한테도 이 설득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저희가 확립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부모 연합을 통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고객 반응률에 대해서는 20배 이상 정도는 차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한테 신청을 하게 한 것과 한부모 연합회 통해서 공지를 해서 갔을 때랑 양육비 신청 관련된 파급 효과는 차이가 굉장히 컸고, 이 한부모 연합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양육자 분들께 꽤 큰 용기를 주셨던 이런 꽤 민감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결합이 돼서 이 사업이 일으켜질 수 있는 여지가 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이제 장표를 보면은 양육비 선지급을 일단은 먼저 하잖아요. 머니가드가 그 양육자에게. 근데 이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신청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지급을 하는 건가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프로모션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급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양육자분, 그 전 남편분들이 대부분 보내주시는데 이런 경우에 웬만한 경제 상태에서는 이 100만 원 정도 돈은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를 판단했어요. 물론 간혹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저희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저희의 지원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양육비 선지급하는 것들은 채권 출신회사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다양하게 꽤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금 활동을 통해서 받은 돈들을 상황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조에선 저희가 사실상 양육자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고 이제 나중에 그 전 남편으로부터 예를 들어 전 남편이 이제 양육비를 지급한 입장이라면 받는 구조인데 이게 저희한테 바로 오나요? 아니면 양육자를 통해서 오나요? 아, 모든 돈은 채권 추심 회사 내부 통제가 굉장히 철저한 채권 추심 회사로 총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수수료를 차감하고 양육자분께 일부가 가고 채권 추심 회사가 일부를 갖게 되고 저희 수수료가 정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수수료는 정상이 되지만 저희가 일단 100만 원을 먼저 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게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양육자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이 100만 원을 그 추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지급한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약간 좀 이것도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아, 하네요. 네, 그 부분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채권 출심 회사에서 이 100만 원 관련된 부분이 회수가 되면 저희한테 가장 먼저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초반에 그 관련 계약을 합의를 하고서 진행하는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이 양육자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채권 추심 회사로부터 저희가 직접 받는 모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양육자분들께 또 저희가 채권 추심을 또 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채권 추심 회사들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대부분 회수를 하고 본인들을 주도하에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업 자체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한 편이라서 채권 출심회사가 돈을 가지고 간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구조에 저희 역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약간 키 포인트라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데 잠깐 그럼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일단 저희가 한부모 가족 관련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양육자가 이제 이런 걸 양육비 추심을 신청하게 되고 만약에 전 남편이라든지 전
이제 어쨌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분들이 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럼 저희가 이거를 선지급을 먼저 하고, 양육자분들한테 100만 원은 먼저 뭐 생활비로 급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선지급을 하고,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일괄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넘기고, 그러면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추심을 해서 의무자한테 추심을 해서 돈을 받는 구조이고, 이제 추심을 해서 돈을 받으면 수수료를 이제 다 정산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선지급했던 100만 원도 저희한테 직접 신용정보회사에서 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데, 저희가 양육비 선지급 1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도 하고, 또 대기업이나 재단 등을 통해서 기부금도 모집하는 이제 이런 구조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혹시 제가 설명이 틀린 게 어, 있을까요? 아니요. 네. 틀린 거는 없고 중요한 네네. 거는 여기 선지급이 이제 10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영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0만 원도 그냥 쉽게 무조건 100만 원을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채권 추심 신청을 한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 형태를 봤을 때 너무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100만 원이 뭐 한 번에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일단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매달 20만 원씩 5개월 정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 남편분은 신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100만 원조차도 회수가 쉽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내부적인 어떤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럼, 우선 저희가 네네 요거를 하는 이유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이 있으면 뭐 나름 있어서 그 상당히 채권 회수 확률이 높은 것들을 또 오히려 저희가 선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도 내부 심사가 있는 거네요. 내부 심사가 있는 거고, 어쨌든 양육자분들이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부 다 100%가 다 추심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한번 거르게 되긴 하네요. 아니면 이제 100% 일단 추심회사로 특히 가나요? 일단? 일단 100% 추심회사로 가긴 합니다. 왜냐면은 음. 신용상태 조사를 음. 해야지 저희가 이제 이 진행 건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조사만 하고 끝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바로 100만 원 지급이 되지 않고 신용조사 상태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또 전 남편의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어려운 분들을 전혀 안 도와주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과 관련된 부분은 모금 활동을 통해서 조달된 돈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돈이 단순히 기부처럼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돈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아주 영리적인 부분과 약간 공익적인 부분을 좀 섞어서 가는 구조가 음. 녹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돈이 뭐 크라우드 펀딩에서 지원받았으니까 굉장히 쉽게 한다 이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 이혼양육비 신청자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구조가 상당히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재원 마련에 있어서 영리와 비영리가 구분되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영리에 해당하겠죠. 저희가 어쨌든 간 다시 회수와 맞습니다. 성장을 업사이드를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거 네. 말고 대기업이나 재단에서 CSR 차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기회 차원에서 모인 금액들은 어쨌든 간 또 이제 또 다른 어쨌든 파이프라인으로 또 양육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어쨌든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 거긴 하네요, 대표님. 네, 이원화된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저는 지금 이제 대략적인 이 플로우랑 내용을 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써주신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셔가지고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서비스의 주된 고객층은 젊은 분들인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알고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질문 주셨거든요. 아, 일단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은 주로 20, 30대, 40대 초반 요 정도 구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돈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정도 이제
가벼운 홍보를 해놔도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찾아서 생각보다 이용을 하고 있고,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찾아서 오는 서비스인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회수를 했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급 효과나 구전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있어서 스케일업을 위해서 본 펀딩도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서비스는 이제 디지털 차용증 서비스라는 말씀이시죠? 차용증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비스가 디지털 차용증과 그 채권 추심 양쪽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둘 다 지금 단순히 서비스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로서 워킹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차용증은 쓸 때마다 9,900원의 수수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차용금의 약 10%를 수수료를 받는 모델. 근데 이게 네. 약간 궁금한 게 이 중개 수수료도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가요? 채권에서의 중개 수수료도? 제가 직접 채권 추심하는 자는 아니더라도. 아, 저희가 직접 채권 추심을 하지 않고 채권 추심 회사와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 항상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인데요. 이 채권 추심 영역은 회수가 잘 되고 이 사업이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생각보다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래서 채권 추심 회사와 B2B로 저희 데이터 판매를 연동해서 가는 구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하자면은 일단 뭐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직접 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찾아서 들어오시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키워드 광고라든지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거는 안 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가볍게 이제 뭐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을 하는데요. 일단 광고비 태운 거에 비해서는 최소 2배 이상의 어떤 광고비 대비 매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원가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를 조금만 태워봐도 순이익이 해당 영업이익 관련돼서는 순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계약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차용증 같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제가 써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대비해서 일반적인 전자서명 서비스 대비해서 이 디지털 차용증의 건당 9,900원이 싼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회사의 그런 경쟁력 9,900원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쓰시는 이유? 약간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혹시 사용자들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좀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를 저희 걸로 이제 해보진 않았었고, 저희가 작년 초에 이제 차용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차용증 제공 회사들과 비교 분석해주는 이제 설문조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확인을 했었던 게 UX, UI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 당시에 UX와 UI가 제일 좋았던 업체보다도 훨씬 좋게 지금 UX, UI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그 전자서명 디지털 계약 회사들보다 더 UX, UI가 모바일에서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런 걸로 일단은 이제 젊은 층 고객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본질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이 우리 서비스의 목표가 아니고 계약서 작성이 저희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행 관리까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슬로건과 컨셉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진입장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특히 이제 젊은 층 분들이 저희 쪽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뭐 문의를 주신다든지 뭐 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젊은 층 고객을 먼저 확보를 해서 좀 더 확고하게 확보를 해서 중장년층으로도 이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UX, UI 쪽으로 기본으로 하고 또 이제 나아가서 AI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더 UX를 좋게 하는 그런 걸로서 이제 고객을 좀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UI UX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쨌든 만족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걸 시작으로 단순히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이행 관리가 이제 서비스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지금 이행 관리에 약간 또 약간 구체적인 그런 도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페이지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사실 좀 어, 이게 좀 디테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을 디지털로 하는 거에 익숙할 것 같은데 이걸 베이스로 실제로 이행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바로 확 감이 오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차용증 작성하고 이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뭐, 이제 상환 날이 언제다, 뭐 이자 지급일이 언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채권 출신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이행 관리와 이제 더 가깝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이제 하는 경험이 있을 때 사실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채무불이행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결국에는 채권 추심 업체, 채권 신용정보회사에 연결이 돼서 추심이 이루어져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간에 뭐 지급명령 신청이 됐든 소송이 됐든 모든 집행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중간에 있겠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신용정보 회사가 채권 회수를 해줘야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이행 관리에서 가장 본질적인 채권 출신 부분과 먼저 연결을 시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의 이제 시드 레벨이니까 그거 본질적인 것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프리에이 이상 레벨이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고객들한테 더 그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말씀 주신 걸 정리하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만기일이 언제고 이자 지급일이 언젠지가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에 맞춰서 카카오톡으로 지금 알림톡이 이제 사실 돈을 갚아야 될 분한테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하나가 관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돈 빌려준 사람에서도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매달 매달 달라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매달 주기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측면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분이 돈을 안 갚았을 경우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사실 채권 추심을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전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혹은 이제 민사소송이라든지 해서 뭐 집행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사실 이제 개인 간의 이제 거래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더 본질인 채권 추심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신용정보회사를 연결해 준다. 지금 이런 서비스까지 지금 여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좀 더 서비스를 고도화하게 되면 이 중간 단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는 비어 있는 이 집행권을 확보하는 이 프로세스를 어쨌든 좀 진행을 어, 하는 것까지 서비스를 고도화하실 예정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조금 덧붙이면요. 저희가 이미 집행권을 약간 공동구매식으로 저희가 그 법무사 제휴를 통해서 하는 모델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은 아까 이제 이윤영피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량의 채권을 우리가 한 곳에 서비스 업체에 넘기게 되면 이제 서비스 비용 자체가 낮아지는 그 공동구매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해서 확대를 이미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모바일 신분증이 그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 지급명령 신청을 더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그 지급명령 프로세스를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모델도 지금 저희가 기획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모바일 신분증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업체들과도 상당히 이야기가 좀 진전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펀딩이 된다고 하면 뭐 다음 라운드로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신 어떤 채권 추심 전에 이 집행권을 확보하는 이 과정, 이제 굳이 따지면은 지급 명령과 혹은 민사소송 이 과정 또한 어쨌든 간 법무사분들과 이제 대량으로 거래를 하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조차도 향후엔 더 고도화되고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뭔가 계속 태핑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거죠? 네네,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요. 이제 음. 돈과 관련돼서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은행 연동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어서 내가 내 돈이 안 들어오면 자동으로 내 시스템이 상대방한테 돈도 청구를 하고 있고 못 받는 게 어느 정도 눈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블랙박스처럼 자동으로 남아 있게 되고요. 돈을 실제로 못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마이페이지에서 출력만 해서 법무사를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법원에 그 전자소송에 간단히 그거 하나 제출하면 다 확보되는데 그조차도 저희한테 가볍게 버튼 몇 개로 신청하면 저희가 부실채권 거래부터 시작해서 회수까지 여기서 한 번에 돈과 관련된 거래들은 모두 다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한 1년 정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저희가 한 1년 뒤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동화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다음 질문 중에 그 계약 서비스와 이혼 양육비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이온양피 쪽의 매출이 조금 더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 비율로는 이온양피 쪽이 올해는 한 3배 정도 더 많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사실은 B2B 모델에 대해서 좀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글로벌에서는 디지털 계약 쪽이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정도, 그러니까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형 피채권보다는 디지털 계약 쪽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그 스케일업을 위해서 빠른 매출을 위해서 이혼형 피채권 회수가 한 3배 정도 올해는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매출 비중에서. 근데 한 5년 후에는 그 디지털 계약 쪽이 훨씬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많을 2배 이상 뭐 글로벌로 가게 되면 저희는 그 이상을 좀 생각을 하는데 훨씬 많을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서 이제 발행하는 증권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이건 아직 저희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권을 어떻게 발행할 건지는 저희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그 미리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희가 청약 시작하고 나서 저희 프로젝트 페이지가 오픈되면 거기에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청약을 시작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 나이스 신용정보 등 채권 추심 시장 점유율이 더 큰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평가정보와의 제휴관계가 타사와의 제휴관계 대비 우위가 있는지, 추후 제휴업체가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채권을 유통하는 가장 상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 추심회사는 저희랑 제휴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민간 채권 다루는 양이 크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서울평가정보가 사실 코스닥 상장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정보 회사 중에서 상장사가 이제 고려신용정보랑 서울평가정보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 신용정보와 개인 재산정보 보고서를 상당히 수준 높게 발행하는 회사가 이제 서울평가정보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양육비 관련해서 양육자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신용 재산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평가정보 쪽을 먼저 좀 적극적으로 컨택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그냥 봐도 될 정도긴 해요. 그래서
우리금융그룹이라든지 기타 뭐 신한금융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희 쪽으로 꾸준히 연락이 와서 협업을 하고 싶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협업 대상 채권 출신 회사들은 훨씬 많아질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 기업 가치도 올라가면서 M&A라든지 이런 기업 가치가 높은 큰 기업과 결합이 돼서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게 될 확률이 장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제로 증명이 많이 되고 있고, 저희가 금융권과 관련돼서 진행하는 사업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협업이 뭔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신 거 해보면은 서울평가 정보가 어쨌든 간그 개인 신용평가 정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수준 높게 작성하고 있어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서울평가 정보도 일단 상장사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 주셨고, 다만 이제 향후에 저희가 서비스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 이거를 굳이 제약하고 있지는 않고 다양한 금융그룹이랑도 뭐 이제 제안이 오고 또 얘기도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 채권 추심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채권 추심은 추심 업체 자체가 굉장히 법적으로 제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쉽게 세울 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금융기관이 출자를 50%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도 굉장히 크고 협업 자체도 쉽진 않은 상황인데 요즘 이제 채권 출신 회사들 자체가 외부와 오픈 이노베이션이 좀 다소 열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상당히 초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네. 그 데이터 핀테크 기업으로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국내보다도 글로벌 사업을 좀 하는 것이 또 공주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신용정보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분간 계획은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아마 그러니까 그 장표 설명해 주실 때도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역할이 약간 코디네이터다, 약간 이런 표현을 써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간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 주체들 사이에서 조율해서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약간 이렇게 좀 이런 의도로 좀 그 말씀을 주신 건가요? 그 코디네이터라는 그러니까 표현은? 코디네이터가 사실 주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진입장벽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데이터를 빠르게 쌓기 위해서 지금 코디네이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 강조해 주셨던 건데 그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이제 이 금융 뭐 비금융 뭐 이쪽에 금전 거래의 팔런티어가 되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은 목표를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아, 그러면 다양한 이제 개인 간 거래들을 데이터를 종합해서 비금융권 거래도 매우 안전하게 하고 비금융권 거래와 금융권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금융권 자체가 더 성장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안정도 지키는 그런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뭐 담보대출을 받든 뭐 신용대출을 받으면 사실 이 정보는 사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든지 제가 만약에 못 갚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신용정보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P2P라고 불리는 회사들, 온라인 연계투자 금융업인가? 이제 어쨌든 그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이제 주선하는 그런 이제 P2P 회사들 또 예전에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마 이 뭐 미납 지연해서 뭐 이자를 낸다거나 혹은 뭐 갚지 못한다거나 하면 이게 지금 이미 금융권 데이터들이랑 다 신용정보 연계가 이미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완전 사인 간의 거래니까 지금 완전 독립되어 있고 사실 완전 그 기존의 금융권과 동떨어져 있는 거래들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다 모아가지고 어쨌든 간 데이터 풀을 구축하고 이 사람들의 신용정보 풀을 구축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가 대부분 이걸로 일어나야지 좀,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9,900원이라는 게
뭔가 진입장벽이 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아, 네. 그 저희가 그 이제 차용증으로서 이제 POC를 했는데 사실 그 다음 서비스 이제 프로덕트들이 뭐 소상공인 간의 물품 거래, 그 용역 거래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진행 이제 프로덕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임금 채권 같은 거 등등해서 이게 사인 간의 금전 거래, 뭐 금전 그 대차 거래 요 정도로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약속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때에 그 약속, 그러니까 계약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곳에서 계약이 없는 곳을 저희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900원이라는 지급장벽은 사실 그 만나서 사용증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은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로 했을 때 9,900원보다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회비용 대비 더 저희가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블록체인 저장소를 이번 5월 달에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까지 이제 그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블록체인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봐야겠지만 좀 더 그 공신력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블록체인 자체가 그 이제 어 아예 그 위조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아예 관리자도 그 위변조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도화를 해서 더 우리한테 저장을 하는 게 정말로 안전하다라는 것들로 브랜딩을 해서 그 가치를 높이려고 오히려 9,900원보다 더 높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진짜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그 성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900원은 유료 서비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9,900원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돈을 내고 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료로는 이 서비스를 한 번도 공개를 해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그 이제 탐구를 좀 해온 상황이고 9,900원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계약도 존재할 수 있고 9,900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양을 늘리려는 전략은 앞으로 나오는 서비스들과 관련돼서 다변화를 시킬 예정이니까 요거 하나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9,900원짜리 저희 차용증을 쓰는 분들에 대해서 법무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그것도 같이 지금 기획해서 실행 단계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거 9,900원으로 차용증을 쓰시면 사실은 집행, 그 지급명령 신청 때 발생하는 50만 원 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원 이하로 조금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니가드에서 차용증을 쓰는 게 나중에 몇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논리도 지금 완성은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많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보완을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정리하면 어쨌든 간 저희가 그 이제 앞에서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사인 간의 차용증에만 저희가 이거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간에 되게 많은 물품 거래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다양한 거래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아마 지금은 별도의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수준에서만 뭐 이루어지거나 카드 결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럴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어쨌든 저희가 좀 편리하게 좀 체결이 돼서 이런 것들이 뭔가 소상공인들한테도 소상공인끼리도 뭔가 또 투명해지고 잘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어쨌든 서비스의 확장에 있어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니까 상거래나 용역 물품 이 둘 다이고 이런 것까지 어쨌든 다 갖췄을 때 지금 금융권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좀 많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저희가 이제 이런 분야에서 팔란티어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또 이제 9,900원이 비싼지 안 비싼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저희가
이제 이걸 되게 가격 자체는 되게 또 다양하게 변화할 수가 있고 더 싼 모델, 더 비싼 모델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뭐 가격과 또 무관하게 저희 서비스를 일단 쓰면 그 뒤에 혹시 어떤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보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이제 이용자분들께서 지불하시고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도 해외여행 같은 거 가면은 한 번도 청구해 본 적 없는데 그 여행자 보험을 항상 들거든요. 몇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9,900원이 또 비싸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질문 중에 지금 공지사항에 보니까 못 받은 돈 찾기 후불약정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어 있다고 이제 공지사항에 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저희가 처음에 그 사용증과 같이 출시를 했었었는데요.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그 기초적인 부분으로 한번 그 MVP로 만들어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어,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외부로 해서 더 좀 모바일 웹으로 좀 편리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저희는 한 8월 정도로 론칭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액 사용 및 추심은 수수료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최소 거래 금액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 최소 거래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다량의 채권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이 되는 채권만 해주고 돈이 안 되는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런 걸 안 해준다 이런 건 아니고 금액이 낮으면은 그만큼 회수에 있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또 그 실제로는 전화 한 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채권 추심회사에서 연락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급에 따라서 난이도도 다르고 분류해서 처리하는 방식들이 다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적은 금액대로 회수를 신청을 하셔도 수수료 부분에서 그렇게 높은 부담을 갖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도 서비스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저희가 돈과 관련된 약속과 이행의 표준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금액이 소액이면 또 소액인 대로 이제 회수의 어려움이 낮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는 거네요. 대표님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아, 네. 특히 감사합니다. 네. 추후에는 소액이더라도 예를 들면 소액은 그러면 소송을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신용평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나이스 평가 정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작은 돈을 하나 안 갚았는데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그런 게 된다면 법적인 조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기본적인 신용 점수로 상세가 될 수 있을 정도 구조도 다양하게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부 법적인 회수나 이런 절차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절차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법으로 꼭 처리한다기보다는 신용, 핀테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들도 찾을 거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그에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20만 원 정도를 신청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채권 출심회사에서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돈을 돌려준 사례도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경우에 사례를 연구하는 입장이어서 당시에는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 몇 마디로 돈을 갚게 되는 훈훈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간 돈을 안 갚는 상황이 오면 채권 추심을 들어가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런 법적인 절차 말고 신용평가 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연계점만 좀 생기면 훨씬 더 이제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파워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요금이 조금 몇 개월 이상 미납되면 바로 사실 신용평가 회사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잘 갚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휴대폰 네. 요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저희가 또 연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대표님.
네, 휴대폰 모델을 저희도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휴대폰 채권 출심으로 성장을 많이 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 20년 전 일이긴 한데요. 저희도 그런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고, 단계별로 도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인지도 높은 회사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노력을 하는 회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독보적인 회사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기사만 찾아보시더라도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질문 중에서 그 점유율을 수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로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이제 혜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차용증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도 이제 사실 다른 서비스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있는데 저희는 UX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좀 상당히 쉽게 좀 만들어 놓은 건 있고요. 그게 이제 또 속도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 쪽에 상당한 좀 노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구조로는 이게 차용증만으로는 돈이 안 될 거예요. 9,900을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아마 연계된 서비스들의 구조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 채권 추심 쪽 구조를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윤영피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단체 등과 이제 모델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 대표님께서 현장 영업을 오래 뛰어보셔가지고 특히 채권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채권, 비금융권, 비제도권 뭐 등등의 채권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객과의 상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차용증을 만약에 이제 다른 회사에 차용증을 썼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이 끝이 아니고 계약의 성립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이제 이행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업체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 디지털 기업 회사가 도큐사인인데 도큐사인에서도 지금 블록체인은 약간은 중간에 이제 안 한 건데 저희가 블록체인을 상당히 글로벌리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랑 이번에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문제는 결국엔 가스피인데 블록체인 쓸 때마다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 수준을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기업들은 이미 있는 데이터를 이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하기 어려울 거고, 작은 기업들은 또 블록체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해자처럼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거를 브랜딩을 어떻게 잘 해서 이거를 사업적으로 또 이끌어 나가는 것도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블록체인을 고도화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자로 좀 더 명확하게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저 도큐사인이라는 회사를 저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도큐사인이 그동안 집중해왔던 건 사실 공증의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하는 화면을 영상으로 계속 녹화를 해서 부인 방지를 하도록 한다거나 위조가 어렵도록 이제 이런 측면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뭔가 부인 방지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이걸 얼마나 AI가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또 이렇게 빈틈이 있는지를 뭐 발견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중간에. 그런 역할까지 좀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도 혹시 로드맵에 있을까요? 로드맵에 저희 AI 봇을 이용해서 도큐사인 정도 수준에서 보여주는 빈틈을
글로벌에서도 이제 제시해 주는 거는 저희도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 중입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계속 확보를 했었어요. 그 채권 상담 데이터들을 계속 확보를 해놨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팁스도 하고 있는 게 AI 쪽에서 그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AI는 이미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서비스로 론칭은 하진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대표님이 과거에 뭐 이런 경험이 많다고 또 말씀 주셨는데, 잠깐 혹시 대표님 이제 과거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장표에 그 팀 소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저는 일단 그 서울대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전공으로 하다가 논문을 쓰지 않아서 이제 중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광고회사라든지 건설 자재회사에서 채권 회수 관련된 일만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진행을 뭐 저 혼자서 했던 것도 뭐 100개 이상 소송도 진행하면서 다양한 채권 회수에서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을 고려한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많은 정말 사례들이 있었고 심지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 M&A까지 시킬 정도로 채권 회수에 정말 진심인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 채권 회수라는 게 IT적인 요소와 오프라인 요소가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IT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만들고 기존의 저희가 채권 출신 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이 기존의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할 때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경력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거래에 관련된 카페도 운영을 해봤는데 뭐 10년 이상 4.5만 명 이상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다양한 딜을 관련돼서 했던 것들이 이런 일들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박차영 CEO님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차영 CEO님께서는 지금 이제 맡고 계시는 역할을 한번 또 간략하게 오늘 또 발표에 남아주셨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랑 인류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우선은 이제 소비재, 그 FMCG를 이제 소비재를 FMCG로 표현을 한 건데, 빙그레에서 이제 소비재 쪽에서 이제 기획 업무를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어 했던 것은 제가 외주 쪽 기획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그 이제 약간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 자원으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외부 자원을 최대한 우리 회사가 작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상당히 제 생각할 때는 결과는 좀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벤처기업에서 스타트업 HR 비즈를 이제 론칭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도 이제 매출을 일으키면서 컨설팅에서도 조금 그 성과는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저희 문문규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이전 회사 대표님과 친구분이셔가지고 사실은 이전 회사 때부터 계속 업무를 사실 신규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회사에서 그 스핀오프에서 나간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팀빌딩부터 이제 문 대표님이랑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그 저랑 이제 잘 그 비즈니스적으로 잘 맞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즐겁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기업 연역이 있어가지고 최근 연역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 창구 네. 프로그램 뭐 이제 이게 어떤 건데 뭐 되셨다. 뭐 우리은행 디노랩이 뭐 이렇게 좀 최근 것들 좀 이렇게 형광펜 해주셨으니까. 네. 네네. 일단 저희는 시드 투자를 두 곳에서 받았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초기 투자 회사 두 곳에서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두 곳 말하자면
삼성과 LG가 투자를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곳에서 동시에 받고 중기부에서 하는 팁스 선정을 받아서 이제 대략 7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라서 최소한의 검증을 객관적인 투자사와 중기부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25년도에 있었던 이제 코트라에서 해외 진출 관련된 저희 돈 약속 프로그램이 글로벌 돈 약속의 인프라 표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몇 천만 원 지원금을 받는 거에 선정이 된 게 있었고, 우리은행에서 하는 디노랩이라는 어떤 스타트업 그 촉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도 최고 상금을 받아서 저희 가능성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직접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구글 창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구글하고 창업진흥원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구글에서 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 진출에 좋은 회사가 100개 정도 선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100개 회사 중에서 일곱 번째로 거의 대부분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 아닌 회사로는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 약속이 구글 자체에서도 글로벌 돈 약속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았고 탑 세븐이어서 자랑이긴 하지만 올해 8월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비행기를 타고 실리콘밸리에 구글을 같이 가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널리 알리는 과정을 하는데 그것도 국가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구글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특별한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이번 펀딩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펀딩이 돼도 굉장히 의미 있게 같이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과정이 같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적진 않았지만, 카카오뱅크와 같이 인도네시아 7월 초에 가는데 저희가 카카오뱅크 해외 진출 관련된 공식 협력사로 지정이 된 것도 있고, 그 외 말씀드리자면 많지만, 뭐, 판교에 저희 회사는 있는데 그 성남 시장님과 함께 뭐 베트남 뭐 성남 대표 기업으로서 방문을 할 걸 계획 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검증은 다양하게 받고 있고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이 사업에 정말 진심이고 저는 그냥 두 발식으로 생각합니다. 돈 약속을 잘 지키게 하고 못 받은 돈을 잘 받게 해주면 이걸로 돈을 못 벌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성립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회사가 가장 멋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 연협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마무리 멘트 같은 이제 문구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사실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아, 네, 차용증 괜찮습니다. 신청 평균 금액은 얼마인지 질문 아, 주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본적이지만 좋은 질문인데요. 금액이 9,900원이 금액과 상관없이 지금은 지불되는 구조다 보니까 대략 20만 원 정도부터 20억 정도 되는 금액까지 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평균은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균이라는 건 금액을 나눈 건가요? 아니면 중간값 정도를 생각하면 저희가 될까요? 중간값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 금액은 꽤 많은 금액과 적은 금액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봤을 때 데이터상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3분의 2 어, 정도가. 예, 예. 확실히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빌려주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에 돈을 내고 쓰시는데 근데 크게 부담은 또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란 금액 일단 누구에게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해프닝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이런 게 더, 실질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핸드폰에 보면은 만약에 뭔가 저희 오류는 아니지만 본인이 진행을 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이버 또 서버가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네이버 서버가 점검 중이거나 이런 때는 일요일에도 연락이 와서 지금 차용증 써야 되는데 서버 언제 다시 가동되냐 이런 걸 물어볼 정도로 이게 서비스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없이는 사람들이 돈 약속을 잘 못하는 이게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뭐가 잘 안 되면 물어보려고 새벽이라든지 이런 시간대도 연락이 올 정도로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액과는 상관없이 쓰여지 있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14페이지 장표를 보니까 이제 베트남 시장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성남시에서 같이 이제 베트남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제 차용증 그리고 소상공인 간의 어쨌든 간 거래 데이터 그리고 이혼양육비 시장까지 고려하지만 결국엔 글로벌을 결국은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 주셔서 이 베트남 시장에 저희가 좀 태핑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좀 가능성이 있어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약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미 태핑은 아주 구체적으로 베트남에 어떤 식으로 진출할지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사업 영역이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이온양육비 같은 경우는 다소 단기에 접근하는 쪽이고, 베트남은 단기와 중기 정도 사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글로벌 언어팩 같은 거를 저희 서비스에 붙여서 진출을 바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황이어서 올해 이제 7월, 8월 정도 되면은 적은 금액이더라도 베트남에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현지 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은행과 협업해서 준비하는 부분까지 꽤 다양하게 준비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그냥 약간 막연한 장밋빛은 아니고 실제로 좀 뭔가 그 물밑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이 베트남 시장에 네, 대해서도. 현재 저희 함께하고 있는 개발사에서 외부로 원어팩 베트남어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7월 말에 일단은 개발은 완료될 것 같고,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서비스를. 그래서 저희 서비스도 같이 돌리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도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와 함께하고 있어서, 그걸로 먼저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보여주면서 매출을 일부라도 일으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장표나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조금 좋으려고 못 지킬 약속을 쓰거나 별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 할 거다 이런 개념으로 쓴 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성을 했고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은 돈 약속 지키는 걸 만드는 회사가 자기들이 얘기한 약속을 못 지킨다 이러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 장표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저희는 훨씬 정말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약속에 대해서 꽤 명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부 투자사들에서는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써서 좀 더 좋게 써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또 기업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킬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이고 가까운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것 위주로 좀 기록을 해놨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질문을 이제 못 하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이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한번 주시면은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있으시면 있다고 한 번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오늘은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저희 질의응답 마치고 오늘 온라인 설명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께 혹은 이 영상을 이제 녹화로 보고 계신 분들께 마무리 멘트, 그러니까 회사 뭐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가 되겠다, 약간 이런 포부 같은 것들 좀 포함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설득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저희 이 돈 약속과 관련된 건 이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인류한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거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좁고 깊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규모 경제가 되는 것처럼 꽤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꽤 좋은 주목을 받고 있고, 돈 약속을 잘 지키게 하는 포인트들로 사회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사업 자체가 사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NDA 같은 게 체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핸드폰 안으로라든지 은행 앱 내로도 대부분 들어가는 것들이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바라봐 주면서 저희한테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단순한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는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중요한 일도 하면서 좋은 수익도 볼 수 있다는 상당히 다면적 차원에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투자를 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을 할 예정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평소보다 사실 저희가 30분이 이제 오버가 됐는데, 저희 원래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서비스가 제 생각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저도 좀 질의응답을 일부러 많이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대표님, CEO님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서 또 집중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